네, 오늘부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야권은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집중 공세를 이어가는 만큼 여야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장성우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른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또 시작이 됩니다. 야당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고요. 일단 여당은 낙마를 시키려는 야당과 기싸움을 벌일 텐데 일단 이번 주 청문회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야당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해서 실제 늑대가 나타날지 아니면 또 양치기 소년처럼 끝날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간의 야당이 청문회 때마다 보여준 모습을 보면 사실상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그리고 한솥밥을 먹었던 현역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후보에 대해서 부적격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야당의 정치 청문회에 대한 의혹 제기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썩 와닿지 않는 것은 변별력이 별로 없다, 와닿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앞으로 청문회에서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가 야당이 가장 벼르고 있는 슈퍼위크라고 하는 청문회인데 또다시 야당의 의혹 제기인지 의혹 부풀리기 차원에서 끝날지 아니면 실제로 장관을 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의 도덕적 흠결이라든가 정책 능력이 부족한 것이 검증될지 아마 청문 결과를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야당의 어떤 그런 검증, 선거 검증이었나 아니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모습이 더 많았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실제 늑대가 저는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드디어 늑대가 나타났는데 안경환 후보자가 하여튼 뭐 자진 사퇴를 했든지 뭐 청와대 의중이든지 일단은 낙마를 1호 낙마가 됐고 그리고 지금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세 후보자가 야 3당이 공통적으로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송영무 국방장관 내정자는 정의당까지도 가세해서 안 된다. 정의당이 가세하면 이것은 확인 사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번에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도 정의당이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사퇴가 이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한 분 정도는 일단은 개정사실화 저는 되는 것 같고 나머지 두 분이 문제인데 두 분의 어떤 그런 것도 보면 업무와 관련된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언론에서 나타나는 것이 청문회장에서 나타나는 거랑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언론은 권력이 제4부고 우리 언론의 어떤 공공성은 이미 민주사회가 진행되면서 체제화돼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언론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청문회에서 지적하든 지적하지 않든 이것은 실제 상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 늑대가 한 두세 마리 더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승희 국세청장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좀 눈에 띄는 이야기가 최순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철저히 추적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추경 예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세청에 대한 정책 질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고요. 한상희 후보자 개인에 대한 신상 문제라든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국세청이 국정원이나 경찰 등처럼 권력기관으로서 청와대나 권력의 눈치를 너무 지나치게 봐왔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 이 한상희 후보자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시절에 있었던 소위 말해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죠. 그때도 아마 그 세무조사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최순실 사건의 정의논문권 관련해서 세계일보에 대한 세무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일보가 보도하려고 하는 진실의 입을 막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최순실 게이트로 비화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는 데까지 오히려 국세청이 그것을 비호하고 묵인하지 않았냐, 방조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정치적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여부에 대한 아마 국세청에 대한 독립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할 텐데 이것이 실제 한상희 후보자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한상희 후보자가 오전 질의에서도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세무조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한상희 후보자 개인보다는 국세청이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들 때문에 그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후보자를 저희가 한 명씩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김상곤 그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논문 표절 논란이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제 교수노조위원장 시절에 논문 표절 의혹을 그 이유로 당시에 그 김병준 교육부총리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근데 자신이 이번에 다시 문 대통령의 인사 배제 원칙, 5대 원칙 중에 하나인 표절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건데 일단 뭐 부인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많이 하고 되고 있더라고요. 일단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뭐 어떻게 부인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11년 전 교수노조위원장 시절에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 관련해서 네. 강하게 사퇴를 요구해서 그것이 18일 만에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사퇴를 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본인이 언론에서 해명하기에는 그때 논문 표절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업무의 어떤 방향성이 노무현 정권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지적을 해서 그것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부메랑에 대해서 본인의 논문 표절 문제로 지금 이렇게 다가와 있는 이런 지금 형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상당히 비판을 한 그때 그 상황이 처지가 바뀌었을 때 그 잣대를 본인 스스로가 저는 감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논문 표절이라는 것은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교육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연구의 어떤 진실성 문제라든가 그렇죠. 교수의 가장 중요한 제1의 직무가 연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 지도 뭐 이런 것들 사회봉사 이렇게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논문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상당히 저는 부적절한 모습도 있고 이것을 국민 여론이 어떻다는 것보다도 인사검증 문제는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칙에 어긋나면은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이제 사상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어떤 논란의 어떤 핵심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라. 물론 이것을 해석적인 광의적인 해석으로 보면은 물론 자본주의라는 시장 질서가 빈익빈 부익부를 더 심화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정자본주의라든가 칼폴라니가 하는 어떤 대전환 이런 시대까지 우리가 와 있지만 그러나 체제,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부총리 그리고 교육부총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직무를 맡기에는 상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0%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100%의 국민을 끌고 가고 학생을 지도하는 그런 어떤 교육의 이념적인 잣대를 디자인하는 그런 자리에서 과연 올바른 어떤 앞으로 그런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청문위원들과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수정하셔야 될 게 뭐 주장과 사실은 엄연히 다른 거고요. 논문 표절이라고 그러셨는데 단정적 표현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혹인데 그렇죠, 의혹. 예, 논문 표절만 해도 그 서울대에서 이미 그 여러 차례 선거 때마다 문제가 제기되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조사한 결과 서울대에서는 부정이라고 하는 그 부정이면 표절을 의미하는 거고 근데 부정이 아니라 부적절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용 등의 표시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그 이미 결정이 난 표절은 사안이고 아니고. 예, 표절이 아니라 부적절. 부적절. 예, 부정이 그리고 또 아니에요. 하나는 표절 등 논문 심사 기준이 당시에는 그 정립돼 있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 문제 똑같은 문제로 김병준 총리에 대해서 그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도덕적 책무감을 느끼겠지만 이 문제를 논문 표절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나 사회주의 사상은 예. 아니 효순이 미선이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그 사망했을 때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아라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한국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어떤 배경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맥락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도 그 생각이 변화가 없는지라는 생각이고 사회주의 문제만 지금 만약에 그런 생각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저는 뭐 지금 그것은 개인이 그런 신념과 사상, 생각을 가진 것 자체만 가지고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공직에 임명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위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미국처럼 보수적인 사회에도 버니 샌더스 미 민주당의 전당대 경선에 나왔던 사람은 사회주의 정당 소속이고 사회주의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언행이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유력 야당의 경선 주자로 여당의 경선 주자로까지 힐러리 클린턴과 박빙의 승부를 벌이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신념, 어떤 저수를 했는가만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삼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위법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좀 성숙된 선진화된 인사 기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장점이 저는 90%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교육개혁 이런 것도 사실은 적폐가 있지 않습니까? 적폐를 청산해야 될 개혁적인 이미지는 상당히 80% 이상의 장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직자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고 그리고 과거의 역사까지도 들여다봐서 이분의 어떤 과거의 행적이 미래를 예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인사는 원칙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80% 90%의 어떤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직무와 관련해서 10%의 약점이 있으면 공직자로서는 저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이 왜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적폐청산과 그리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 이것이 개혁 정권을 해야만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는 과도에 굳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분들을 공직자로 임명을 해서 대통령이 이분들한테 무슨 부채가 있습니까? 부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할 때 같이 캠페인을 하고 그런 어떤 모습은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인사가 없을까? 이 부분에서 대탕평이라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좀 살펴보면요. 자질 논란이 조금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또 거짓 해명 논란에 이어서 노동 관련 논문을 한 편도 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청문회 문턱을 좀 넘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음주운전이나 사회이사 그다음에 전공 관련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장관을 임명하는데 위법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음주운전 문제는 우리 사회 지도층이나 연예인들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하면 오랫동안 연예계를 떠나는 것이 불문율처럼 됐을 정도로 우리 사회 기준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청문회 과정에서의 설득력 있는 조대엽 후보자의 해명 그리고 이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가 여부에 따라서 조대엽 후보자의 진퇴가 결정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거짓 해명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을 놓고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 7개 법 위반 의혹을 있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7개 물론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것도 상당히 많지만 저는 청문회에서 위증하면은 검찰에서는 사법 처리를 받지 않습니까? 네. 아주 강하게 받는데 공직자로 내정된 분이 검증 과정에서 언론을 향해서 학생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 사실이 아니다. 거짓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다른 것도 다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생들과 이것에 대해서 진실 공방을 해서 학생들 말이 맞은지 아니면 교수의 말이 맞은지 그것을 따지는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고 음주운전 해명에 대한 그런 거짓 해명이라고 의혹이죠, 이것도. 본인은 그렇다고 하고 학생들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만큼 같은 반열에서 이것을 취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실 앞에요. 이 조대엽 후보자를 응원하는 포스터가 붙어서 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청문회에 영향을 줄까요? 글쎄요, 이게 이런 포스터를 붙인다고 해서 네. 나빠진 여론이 좋아지거나 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인데 아마 조대엽 후보자가 지시했거나 아는 사람이 했겠습니까? 아마도 조대엽 후보자를 응원하는 익명의 사람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포스터 자체 붙이는 게 법 위반 아닌가 왜 경찰이 조사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회관 내에는 국회의원들에 관련된 행사 주최하거나 후원하거나 이런 행사 포스터만 붙이게 있고 붙일 때는 사무처에 관인을 득해서 게시판에만 붙이기로 되어 있었는데 의원실 옆에 포스터를 붙였다고 하는 것
것들이 경찰 수사 대상인지 의원회가 내규를 위반한 건 아닌지 너무 과민하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것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정치 쟁점화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효과 무관하게 그 세간의 지목을 받아서 좀 가혹하게 처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김송조 3명 중에 이제 송영무 국방부 후보자 청문회가 가장 뜨거울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본인의 그 직무와 관련된 어떤 그 배척되는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데 의혹이 위장 전입도 그렇고 셀프 훈장, 방산업체 고액 자문료도 그렇고요. 군납비리 수사 무마 등 의혹이 계속 보물 터듯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또 더 큰 문제는 이제 정의당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지지했던 정의당까지 그 송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비판적 입장을 내놓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뭐 제가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은 다 의혹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이 청문회에서도 이것이 뭐 서로 공방으로 끝나겠지만 그러나 팩트를 드러내서 이것을 여론적인 검증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이 송영무 국방장관 내정자 여러 가지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5대 비리에도 상당히 걸려 있고 그리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측을 당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특권 없는 사회라고 했을 때 이 고액 자문료 특히 여기에서 방산과 관련된 것이 한 3억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율촌에서 또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이 9억 정도 돼서 총 12억의 자문료가 여기에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방산비리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이적행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송영무 내정자가 방산비리에 연루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것과 관련된 수입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명쾌하고 깨끗하고 투명하지는 않다. 이런 것이 이제 의혹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 있는 내정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국민 여론뿐만이 아니고 야사당이 이거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이 후보자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미 국민적인 판단이 저는 내려졌다고 봅니다. 국민의 여론조사를 심지어 몇 프로가 지지하고 몇 프로가 반대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면은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가 이끌어져 가는 거고 법과 원칙이 이끌어져 가는 건데 국민의 때는 여론 정치로 이런 것들을 여론적인 조사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인 측면에서 청문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단안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라고 말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번 청문회에서 누군가 낙마자가 나온다면 그 청와대가 입을 좀 타격은 어떨까요? 저는 일단 송영무 후보자가 얘기한 것을 해명을 좀 하면 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라는 것은 내가 그런 어려운 세계에 있다는 게 아니라 나도 서민인데 내가 막상 이렇게 고액 자문료를 이렇게 많이 줄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받아들인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받지 않고 당신은 특권층이니까 받아도 되는 거고 서민들은 어렵게 살아야 되는 거냐라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언중에 신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16개의 부처 장관을 임명하는데 한두 사람이 낙마하는 것이 크게 대세에 큰 문제가 있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런 것조차도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장관을 시킬 만한 고위 직줄 중에서 그런 흠결을 없는 사람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들고요. 자문료, 고액 자문료만 해도 이게 송영무 후보자 혼자 짊어져야 될 짐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 검찰을 비롯한 이런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만연한 전관 예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왕 인사청문회 인사라는 것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다라 한다면 인사청문 기간을 단축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신속하게 이 인사 국면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경화 후보자에 이어서 어쨌든 두 번째로 낙마자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방산비리 무마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방산비리와 관련해서 사법 처리를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자문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 지탄이 될지언정 자문료와 관련해서 위법과 탈법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 전관 예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송영무 후보자가 이것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인지 저는 그렇다고 본다라면 아마 논란의 시비의 거리는 되겠지만 국내에서 받고 있는 신망 정도라든가 국방 개혁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준비한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의혹이 나오지 않는 한 저는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이준석 뭐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높습니다. 70% 중반을 유지했는데요. 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도 뭐 타 정당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상당히 좀 국민들 지지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 인사 난맥상 네. 특히 여기에서 발목이 잡힌 것이 아닌가. 그것은 그거죠. 애초에 오대비리 연루자는 공직에 등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독트린처럼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또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깨끗한 사람과 함께 대탕평의 어떤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인사 문제가 지금 꼬이고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인사 내정자가 나오는 족족 이거에 대해서 다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청와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대탕평이라고 애초에 인사 기조를 했으면 이너서클에서 찾지 말고 정말 포괄적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분의 전문가를 찾아서 한번 멋진 인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지. 그러나 최근에 인사 분석을 쭉 해보면 과거에 학생회장 출신이 상당히 많고 그것이 제일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면들이 지금 국민들이 서서히 문재인 정권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프레임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모양새를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권위하고 정말로 지금 과거에 적폐청산하는 대통령의 의지 정말 저는 멋있다고 봅니다. 이 멋있는 기조 그런 모습들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70% 80%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50%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은 입법화를 통해서 개혁이 추진되는데 입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을 비롯한 제1당의 선진화법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협조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10% 정도 지금 등을 돌렸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인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이것이 더 오래 지속된다면 그것은 역으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더 떨어지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야당이 제가 볼 때는 나라가 망한 것처럼 그 수선을 떠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실제로 그 소폭 하락하고 크게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가 볼 때는 보수 정권이 9년간 안보와 경제 민생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 실망을 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에게 일할 기회를 주라고 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당도 더 이상 정부 여당을 길들이기 위한 그런 걸 통해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초창기에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는 게 9년간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하고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보수 정권이 그 보여줘야 될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바른정당이 잠시 후죠. 오후 1시 30분부터 당원 대표자 회의를 열고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할 텐데 지금 이해훈 의원이 앞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뭐 선거는 대세론입니다. 그리고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타다가 갑자기 꺾여서 낙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참사가 있지 않으면 그런 것은 없는 것이 선거의 패턴인데 특히 이해훈 후보 같은 경우가 지금 1위로 쭉 달리고 있고 지역 경선에서 1위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경선에서 1위로 달리고 있다는 것은 여론적인 30%라든가 이런 것들도 1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것은 이해훈 하면 유승민 이런 어떤 유권자들 지금 바른정당을 지금 최고 여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그런 인식이 유승민과 이해훈을 같은 판넬에서 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이해훈 후보가 유리한 유리한 고지에 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